지금 우리가 투자론 부분의 내용까지를 설명을 제가 드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감정평가론 부분에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가치와 가격은 다르죠. 그러면 부동산 소유주가 감정평가사를 찾아가서 내 부동산의 가치, 밸류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미래 유무형의 이익을 다 추계해서 추계하는 데 그치면 미래의 값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현재 값이잖아요. 그래서 추계한 걸 현재로 할인한 값이에요. 이게 바로 가치 밸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치 밸류는 현재의 값이다, 미래의 값이다? 현재의 값이에요. 근데 그때 감정평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 밸류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아직 화폐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추상적 개념이죠. 그 다음 일정 시점에도 구하는 가치의 종류에 따라 시장가치, 투자가치, 담보가치, 보험가치 등 가치는 일정 시점에도 다수로 존재할 수 있나요? 가치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걔를 1억이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보고서에 그냥 1억이라고 기재할까요? 언제 1억이라고 꼭 찝을까요? 이거 만약에 그냥 1억이라고만 얘기하면 그 부동산은 언제나 1억인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계속 지고 있어야 돼, 감정평가사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언제 꼭 집어 1억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그래서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감정평가론에서 그 어떤 시점보다 우월한 대왕 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은 언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감정평가사는 신발이 돋아서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평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가격,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이다, 완료한 날? 완료한 날의 가격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게 맞겠네요.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평가 의뢰인이 과거 어떤 시점에 돌아가서 평가해 주세요. 소급평가? 미래 어떤 시점을 잡아놓고 평가해 주세요. 기한부 평가? 그럼 그때는 평가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정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만 반드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요. 그때 주의할 건 소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 과거 시점에 자료가 충분할 때, 불충분할 때 충분해야지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시점이 왕이다? 기준 시점. 질문. 자,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시점에 사례 부동산 가격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같고 이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사시지계가 다 같으면 사정 개입되지 않았고 시점이 같고 지역적으로 동일하고 개별적으로 동일하면 그냥 냅다 갖다 쓰면 된다? 그렇죠? 근데 다르면 사시지계 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하면 제가 사정보정해야 돼.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래서 부대찌개다, 사시찌개다? 사시찌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배고프면 면발도 하나 넣어먹고. 그렇죠? 그럼 이제 칠판이죠.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시점 수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다, 기준 시점의 가액을 거래 시점으로 고치는 거다? 잠깐만 있죠. 자, 제가 뭐가 왕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준 시점. 그러니까 시점을 고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걸로 고쳐야지.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점을? 거래 시점의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게 시점 수정이에요. 맞죠? 그러면 시점 수정 후의 가격은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격이에요?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이야? 잠깐만 여기를 잘 보라고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야.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시점 수정만 하면 시점만 바뀌잖아요. 시점만. 그러니까 시점 수정 후의 가격은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이지 대상 부동산 가격으로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이거 함정파면 거의 대부분 다 걸려들어. 시점 수정하면 뭐만 바뀌어요? 아니, 시점 수정하면 뭐만 바뀌어? 시점만 바뀐다고. 어느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다가 사찌개 면을 다 해야 대상 부동산 가격으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주의를 꼭 해두세요. 됐죠?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가치가 1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누가 결정했죠?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가치의 전문가는, 밸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1억으로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유자, 매도인과 사겠다는 사람 매수인이 그 가치 1억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1억 가치를 기준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금액을. 그럼 가치가 1억인데 10억을 주고받을까요? 1000만 원을 주고받을까요? 아니죠. 1억 비슷하게 주고받겠죠. 그래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1억이야.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단기의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1억이 아니라 9천에 거래될 수도 있나요? 9,500? 1억 500? 1억 1000?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스무리하다? 비슷하게 결정되겠죠. 그럼 질문. 실제 지불되는 금액, 프라이스, 가격은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가치를 기준으로 좌우된 거죠. 결정된 거죠. 예. 가치가 먼저 결정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서로 주고받는 금액이 가격이라고. 그럼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실제 지불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야, 현재야? 과거의 값이 된 거죠. 이미 지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에요. 그럼 일정 시점에 실제 지불된 금액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2022년 만약에 6월 30일에 거래가 됐대요. 6억에 거래가 됐대. 그럼 누가 봐도 6억이죠. 그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하나죠. 하나. 일정 시점의 가격은 하나. 누가 봐도 6억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잖아요. 객관적이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럼 실제로 화폐로 6억을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구체적 금액이에요? 추상적 금액이야? 구체적 금액이 된 거예요. 이게 프라이스 가격이라고요. 그럼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거래됐었던 9,500, 1억 9천, 1억 1천, 1억 500 얘들을 다 평균 내면 결국은 가치 1억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일치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가치와 가격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럼 화폐로 표현된 건 뭐예요? 가격이죠. 질문.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실까요?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O예요, X예요? O. 자, 하는 방법. 얘를 가려요. 읽어보세요. 뭐예요? 가격은 화폐적 표현이다? O죠. 근데 이 문제를 가치는 가격의 화폐적 표현이다 그러면 가치가 화폐라고 얘기한 거니까 X지. 어떻게 문제 푼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가리면 보여요. 그 다음 가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이 오차예요. 됐고. 가치 발생 요인 아까 다 했네요. 유상, 유의. 탤런트 누가 있다? 유의가 있다고요. 유의씨가. 그래서 유상, 유의. 이때 유용성은 쓸모, 효용성이라고도 합니다. 효율성은 아니에요. 주의 꼭 하세요. 그 다음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유효, 수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유효,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 법률적으로 이전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였죠. 됐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는데 가격이 갑자기 돌변해서 수요와 공급에 다시 영향을 되돌려줘요. 이중적이죠. 그게 가격의 이중성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되돌려주는 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정도만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돼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하나요?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나요? 다 있어야 되죠. 네. 그럼 공기는 지금 가치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몸에 있는데. 유용성은 있는데 다 같이 완전히 공유? 상대적 희소성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제 자리에 공기를 1,000원 주고 사세요 그러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 있어야 발생하는 거죠. 됐었죠? 그 다음 가치 형성 요인. 이분의 함정의 포인트가 있어요. 가치를 형성하는, 높게 형성하고 낮게 형성하는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동산의 종류든지 간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게 일반적 요인, 사경행. 그 다음 각각의 부동산의 종류별로 지역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이 중요한가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과 매출 증대가 중요하죠. 공업용 부동산은 비용 절감 중요하죠. 맞죠, 여러분? 예,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연습합니다. 자, 이쪽 보세요. 1지역이 있어요. 1지역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형성하는 요인이 있는지 낮게 형성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다 감안하게 돼 있어요. 그때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에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설치돼 있어요. 그럼 얘는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나요? 그때 이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을 판단해 봤더니 이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 지역 내에 주거용 있더라는 거예요. 상업용 하나 이렇게. 그럼 이 지역 내에서의 표준적인 이용이 뭐죠? 주거용이죠. 그럼 이 대상 부동산도 표준적 이용과 적합하게 이용될 때 일반적으로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최고 유효한 이용이 뭐다? 주거용 건물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뭘 기준으로?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표준적 이용은 뭘 분석해 봐야 나온다? 지역 분석을 해서 나온 거죠. 맞죠? 그래 놓고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역의 주택은 가격 수준대가 10억대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이 주택이 다른 주택들보다 높게 평가할지 낮게 평가할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죠? 봤더니 이 지역에 지하철이 있어. 그럼 지하철은 사경행 중에 경제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일반적 요인. 그 다음 얘가 주택이니까 편리성이 높으려면 지하철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지역적 요인 중에서도 가치를 높게 형성할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 부동산 주거용 건물과 이 지하철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끝과 끝이야, 지역에서. 그럼 가까이 붙어 있는 주택보다는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해야 되죠. 개별적 요인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엇이 있다 없다가 되면 걔는 지역적 요인. 그것까지의 거리의 정도, 접근성의 정도를 따지는 건 개별적 요인이라고요. 그런데 지하철 하나를 놓고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봤죠. 네. 그래서 얘들은 다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련성. 끊임없이 변해요.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가변성. 복잡해요. 복잡성. 의 특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이게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한 게 개별 분석을 통해서 얘를 얼마로 구했냐면 11억으로 구했대요. 그럼 얘는 시장 가치인가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를 구하면 시장 가치 구하는 거 맞아요? 시장에서 보통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로
당사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나타날 때,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정통한 사람들에 의한 거래일 것, 급하게 거래되면 안 되고 출품기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길게 연장되고 그래서 거래될 수 있는 가액, 이게 무슨 가치? 시장가치.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시장가치로 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경제적 가치의 종류 중에 뭐가 하나예요? 시장 가치가 하나인 거예요. 뭐 중에? 경제적 가치 중에. 그럼 경제적 가치 중에 담보 가치도 있고 보험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다 있죠. 맞나요? 그럼 지금의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끼쳐요? 나머지 가치들에도 영향을 끼쳐요? 아니, 지금 담보 가치나 이런 내용들에도 다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 요인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다. X인 거예요. 무슨 가치라고 얘기해야 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왜 시장 가치라고 나왔을 때 X가 되는지 이해되셨죠? 아니, 지금 저 내용들이 여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경제적 가치들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4번 나온 거예요. 이걸 맨날 바꿔내. 한 번은 경제적 가치로 해서 맞는 문장으로 냈다가 한 번은 시장 가치로 했다가 틀린 문장으로 내고. 이게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된 거예요. 그 다음 가격제 원칙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가격제 원칙은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문제 나와요? 내부적 원칙인지 외부적 원칙인지 전제되는 원칙인지 구분하는 문제 나오죠. 얘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변동되는지 예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은 전제되는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내부적 원칙을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 건물 내부의 균이 수수수. 따라해 보세요. 균이 수수수. 이가 뭐냐면 기야, 기.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내부적 원칙이죠. 예? 외적과 경쟁하는 거야. 모르겠으면. 그래서 외부적으로 적합해야 되고 외부와 경쟁을 통해서 정해지죠. 그래서 외분지, 내분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은 대내적 원칙으로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과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있다. 석조.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한다? 균이 수수수. 따라해 보세요. 균이 수수수. 이는 뭐라고요? 이는 기라고. 기여의 원칙. 되셨죠? 그 다음 하나 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비읍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수익 분석법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 정도만 딱 치고 넘어가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감정평가를 할 때 똑같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도,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이 있어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 수준대가 다른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감정평가사는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부터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선행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은 넓게 보는 거죠. 전체적 분석, 부분적 분석. 전체적 분석, 거시적, 미시적? 거시적 분석.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이 결정돼요. 이 지역 내 표준적 이용이. 가격 수준이 결정돼요. 가격이. 가격 수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역을 분석해 보면 지역 내에. 그래서 정 헷갈리면 자 기억하는 방법. 지표수인 거야. 지표수. 지역 분석에 뭘 구하고?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을 결정한다고. 네. 헷갈리면 하라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개별 분석은 이 대상 부동산만 디립다 쳐다보네요. 그러니까 부분적, 미시적 분석이죠.
뒤에 행하죠? 후행 분석이죠? 그리고 개별 분석을 통해 가격 수준대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죠.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최 요용을 결정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표준적 이용과 최 요용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적합해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아파트 단지면 주거용 건물이죠. 표준적 이용이. 근데 상가 건물이 있으면 그 상가 건물 평가할 때 표준적 이용이 주거용이니까 걔도 주거용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아니죠. 상업용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달라질 수도 있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주의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을 결정하나요? 맞죠? 그럼 표준적 이용이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이 대상 부동산도 적합하게, 주변 부동산과 적합하게 이용되는 게 최고 유효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이용을 먼저 구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이 최유효용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지. 네? 맞죠? 그럼 질문. 이렇게 하면 만나보세요.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을 결정한다. 지표수 맞다니까. 표준적 이용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지역 분석을 통해 최유효용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거 오라고. 그게 표준적 이용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표준적 이용이 얘가 바로 뭐냐면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을 결정한다 그러면 오라고요. 지역 분석을 통해 최유효용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면 오라고요. 얘니까. 오케이? 뭐부터 해야 된다? 지역 분석부터. 제 선행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부터 한다 그러면 X예요. 됐죠? 이 내용.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적 이용과 디귿. 표준적 이용과 최유용은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걔는 X죠.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적합의 원칙에 따라 같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업지역이야. 그럼 그때 건물 하나를 놓고 걔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되죠. 걔도 공장으로 이용해야지. 맞죠? 적합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의 비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퉁이에요. 만약에 나오면 퉁 치세요. 사실은 다 설명을 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만 설명하다가 30분 넘게 걸려요. 의미가 없어. 자, 그 다음 기초가액과 시장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함께 볼 거냐면 이걸 볼 거예요. 자, 여길 잠깐 볼까요? 여기. 우리 적산법이 있죠, 여러분? 적산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임료 구하는 방법이죠? 수익분석법과 수익환원법 중에 뭐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수익분석법이. 그래서 임료를 적분낸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때 자, 칠판 있죠? 적산법은 적산이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쌓아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산하기 위해선 기기가 필요해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는 기초가액, 기대율 곱하고 필요재 경비를 더해요. 이때 함정을 주거라고 파는 게 필요재 경비를 빼서 구한다고 그러죠. 기억하는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 임대인. 보통 있는 사람이 더해요. 더해서 떠넘기잖아.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시장가치, 기초가액, 환원이율, 기대이율, 영업경비, 필요재경비, 적산임료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뭘 외운 사람은 풀겠네? 기기필요. 걔를
곱하고 기기는 곱하고 필요적 인물은 더해주는 거예요. 자, 암산해 볼게요. 암산할 겁니다. 기초가액이 1억이에요. 1억짜리 건물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5% 수익률이에요. 얼마예요? 아니 1억에 그냥 5% 곱하면 500이지 1억 500이 아니라고. 500만 원. 그럼 500만 원만 임료로 받으려고 봤더니 필요한 경비가,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가 200이 들어요. 그럼 그 200만큼 만약에 안 받으면 500만 받으면 200 빼고 300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은 지금 기대하는 수익이 500이죠? 1억에 5%. 500. 그러니까 500을 누리기 위해선 필요지원비만큼을 더해서 빼서 떠넘겨야죠. 그러니까 적산임료는 700이 되겠지. 계산 되세요? 그 내용을 딱 기억해 놔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잠깐만 이쪽.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의 차이.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내죠. 출제자가. 여러분, 비교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었어요. 맞죠? 그럼 기본은 칠판 있죠? 비교하는 방법은 비교가 되는 대상, 부동산과 같으면 그냥 냅다 갖다 쓰고 다르면 뭐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부대찌개가 아니라 사시찌개 면한다고 그랬죠? 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을 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을 안 하죠. 그걸 시험 문제로 주거라고 내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사시찌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시부터 들어간다고. 얘가 없다고. 뭘 했는지 이해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뻑하면 함정 파는 게 원래 왜 없냐면 표준지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의 개념이 없는 거야.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래서 시점 수정부터 들어가는 건데 그걸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뭘 보면서 탁 걸려야 되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면 시점 수정부터 나와야지 사정보정이 나오면 X라고요. 됐죠? 시찌개면인 거야. 네. 기타 요인 비교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은 뭐부터 한다? 사시찌개. 사정보정을 하는 거죠 지금. 됐나요? 하나 더. 항상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부동산이다, 사례부동산이다? 대상부동산입니다. 그럼 대상부동산의 이 부분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되죠.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 무조건 100%부터 출발해요. 우세하면 더하고 빼고 더하고 열세하면 빼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쉬워요. 처음 출발은 100%입니다. 10%가 우세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10%가 아니라 110%가 되는 거지. 100 기준으로 10%를 더하면 110%가 된 거지. 5%가 열세야 돼요. 95%가 되는 거죠. 100 기준으로 빼는 거야, 열세하면. 그럼 10%가 열세하면 90%가 되는 거죠. 그럼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보다 10% 우세야 돼요. 대상부동산이. 그럼 대상부동산의 수치가 얼마가 돼야 돼? 110, 얘 110 집어넣고 나머지는 100이죠. 끝인 거야. 됐나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보통 하나의 표준지만 문제에 주나요? 두 개를 주나요? 기출을 보면 둘을 주죠. 그래서 표준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지를 문제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일반 상업지역 공업용. 근데 대상부동산이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면 상업용을 봐야지. 공업용을 지워버리고 문제 푸는 게 요령이죠. 됐나요?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푸는 거죠. 됐어요. 그럼 잠깐만 여기 한번 수치를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지금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예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정말 사실은 쉽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5만큼 우세야 돼요. 3이 열세야 돼. 뭐 상승식에 의한다고 뭐 문제를 줘요. 각각의 요인을 줘. 가로 조건, 뭐 획지 조건, 뭐 이런 식으로. 교통 조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는 7이 우세야 돼. 그 다음 얘가 만약에 5가 여기서 2가 열세야 돼요. 이렇게 줬어요. 그래 놓고 이때 상승식에 의한 비교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처음 출발 얼마부터 출발? 100부터 출발. 그럼 얘는 얼마? 105. 그럼 얘는 얼마? 97. 얘는 얼마? 107.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얘는 98. 그래 놓고 찍으면 돼. 네. 그래서 얘들을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안 찍고 문제 풀어도 되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105, 97, 107, 98을 일일이 다 곱해버리면 수치가 나온다고. 계산기가 쫙 읊어요. 그럼 그 숫자 배열로 돼 있는 건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어. 자릿수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하나 더. 면적 비교치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면적이 1100이래요. 1100제곱미터래. 사례 부동산은 얘가 900제곱미터래요. 이렇게 줬어요. 질문. 면적 비교치는 분수죠? 맞나요? 분수죠? 900분의 1100이에요? 1100분의 900이에요? 그래요. 900분의 1100이에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항상 분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알고 싶으니까 얘가 분자. 900분의 1100이 되는 거예요. 꼭 주의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네, 된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볼 거예요. 여기서 얘가 나오면 무조건 맞히자고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 빼서 적산가액 구하는 거죠. 잠깐만, 이 부분은 문제로 아마 있을 거예요. 네, 45페이지. 45페이지 피셨나요? 거기에 36번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래 놓고 소재지가 있어요. 이 소재지는 대상 토지의 소재지죠? 네. 그럼 A시의 B구의 C동의 100. 면적이 100. 그 지금 직원이 100이고 일반 공업지역 상업용이래요. 있나요?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 상업용에 동그라미를 치고 풀어야죠. 상업용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기준 시점을 봤더니 2021년 3월 5일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둘을 줬어요. 기호 1과 2가 있네요.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되죠. 그럼 얘를 채택하는 걸 고르는 건 뭘 보고 고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애가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애 채택하고 상업지역 지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용 200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100이죠. 처음 출발한 게 100만 원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출발. 그래 놓고 지가 변동률을 줬는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둘을 준 거잖아요. 그럼 뭘 지워야 돼요? 상업지역은 지워야 되죠. 그럼 4% 상승한 거네요. 고개 드시고 얼마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100. 항상 100 기준으로. 4%가 상승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4가 되는 거죠. 그럼 1.04 곱하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치? 시점 수정치. 지금 사정부정이 왜 없는지 이해되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 사정부정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지역요인 비교, 대상 토지와 표준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역이 같아서 동일하고, 개별 요인이 다르대요. 교통 조건에서 10% 우세하대요, 대상 토지가. 그럼 얘는 얼마? 110. 1.1 곱하면 되네요. 맞죠? 끝.
그럼 어떻게 곱하면 된다? 100 곱하기 1.04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되죠. 그때 100만 원을 1,000,000 6개를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니까. 그냥 곱해주면 바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죠? 37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37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자, 이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이거는 해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제발 나오길 기대하고 푸는 방법을 익혀놓죠. 54페이지 가장 마지막. 지금 그 54페이지의 제일 위를 보시면 이제 금방 풀었던 공시지가 기준법의 해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달아놨는지 보이세요? 자세하죠? 그 다음 37번에 문제를 풀 때 원가법의 계산이라고 해서 순서가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정액법의 계산은 전체 상각할 금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전체를 전체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체를 전체로 나눈다. 네, 주의하실 건 재조달원가 이꼬르 전체 상가격이 아닐 수 있죠. 잔존 가치가 있으면. 맞나요? 그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인데 재조달원가 1억. 잔존 가치가 1,000만 원이래요. 내용연수가 다 해도. 그럼 전체 9천을 까는 거지. 전체 내용연수 기간 중에. 1억을 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잔존 가치만큼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상가객에서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해마다 깔 금액 정액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제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자, 여기를 잠깐만 보실까요? 이걸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풀어요. 안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칠판. 처음 재조달원가는 얘는 100%인 거예요. 항상 처음 출발은 100%예요. 그때 잔존가치율이 얘가 10%라면 우리는 전체 100%를 까나요? 90%를 까나요? 90%를 까는 거죠. 잔존가치율이 20%면 80%를 계산하는 거죠. 그때 이 전체 90%를 전체 내용연수 몇 년으로? 50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까는 비율은 1.8%가 나오죠. 해마다. 전체 100%에 1.8%씩 깐다고요. 그럼 경과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라고 돼 있냐면 2년이에요. 이 문제는 2년이 경과돼 있어. 그러면 칠판 있죠? 1.8% 몇 번? 2번. 그럼 전체 몇 프로? 3.6%를 까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몇 프로가 남았을까요? 전체 몇 프로에서? 100%에서 3.6%를 빼면 96.4%가 남죠. 그럼 우리는 재조달원가의 수치를 계산해서 여기다 얘를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 재조달원가를 곱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만든 시점에 조달원가를 준다고요. 실제 만든 비용. 그럼 걔를 재조달원가로 고쳐줘야 되죠. 그때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얼마 상승됐대요? 5%? 5%? 그래서 이제 5%만큼을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를 다시 볼 거예요. 잠깐만. 45페이지로 다시 가세요. 45페이지로. 가셨나요? 여기에 이렇게 준 거예요. 사용 승인 시점을 줬죠. 얘가 몇 년이래요? 19년 10월 30일. 2019년이에요. 10월 30일. 여기서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 다른 거는 주의할 것도 없어요. 기준 시점이 있어. 얘가 2021년 10월 30일이랍니다. 그러면
얘 몇 년 경과된 거죠? 2년. 2년입니다. 이게 경과 내용 연수예요. 그럼 여기서 함정팔 때 당연히 잔존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줄까요? 잔존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줄까요? 48년이에요. 더하면 몇 년? 50년. 왜냐하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얘의 내용 연수가 실제 현장에서 얘를 50년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다 내용 연수가 50년인 거예요. 여기서 철골이 빠지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더 오래 못 쓰니까 40년.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기본은 몇 년이 돼야 된다? 50년. 그러니까 48년이 보인다고 48로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 분명히 2년이 숨어 있다고. 더해서 5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가가 얼마 상승한대요? 공사비 상승률 5%?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인 거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간 중 5% 상승? 그럼 얘는 기간 중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죠? 그럼 105%네요? 1.05 한 번 곱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년 5% 상승이라고 주면 2번.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수치를 계산할 때는 저는 어떻게 계산하고 그냥 말아버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 승인 시점에 얘 금액이 얼마라고 줬죠? 5억인가요? 예, 5억이에요. 이거 공 8개 두들겨요, 두들기잖아요. 두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긴단 말이에요. 5 곱하기 얘 기준 시점에 제 조달원가를 구할 때 기간 중에 5% 상승이니까 105%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1.05를 곱해요. 기간 중이니까 1.05 한 번 곱한 거죠. 얘 만약에 매년이면 1.05 곱하기 1.05 두 번 하죠. 그럼 여기까지가 제 조달원가죠. 맞죠? 그래 놓고 우리는 지금 적산가액을 구할 때는 지금 몇 프로가 남았죠? 아까 계산했잖아요. 96.4%가 남았죠? 그럼 0.964를 곱해버린다고요. 수치에다가. 그럼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숫자별을 그대로 찾아 들어가면 답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뭘 두들기지 말자? 빵빵빵빵빵빵을 두들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연습합니다. 연습할 거예요. 이거는 꼭 풀자는 거예요. 풀자. 바꿔볼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죠. 얘가 2012년이에요. 2022년이야. 네? 몇 년이죠? 10년이죠. 경과 내용 연수 10년입니다. 그럼 질문. 경과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잔존 내용 연수를 줄까요? 시험 문제의 전체 내용 연수를 줄까요? 이거 전체 내용 연수를 50년으로 주면 헷갈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헷갈려 보라고 얘를 50년으로 안 주고 뭘 준다고? 잔존 내용 연수가 몇 년? 40년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얘로 나눠서 틀려. 뭐가 숨어 있어? 경과에 잔존을 더한 게 전체죠. 우린 얘를 구해야 된다고. 전체를 전체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잔존 가치율이 아까처럼 10%가 아니라 얘가 20%래요. 만약에. 그럼 전체 100% 중에 얼마가 남으니까? 80%가 남으니까 80%를 얼마로? 50으로 나누면 해마다 깔 금액이 나오나요? 나오겠죠.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건 인간이 계산할 수 없잖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1.6%야. 1.6%. 그럼 1.6%씩 몇 년? 2년?
10년. 고쳤다니까. 그래서 1.6%씩 10년이면 16% 깐 거예요, 전체? 16% 깠죠? 네? 그럼 감가수정액을 물어보면 재조달원가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고 16%를 남아있는 걸 물어보면 84%를 곱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렇게 계산을 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뻑하면 잔존가치율이 10%고 아니면 20%로 주니까 1.8 아니면 1.6인 거야. 시험 문제 계속 수치가 되신 거예요? 된 거예요. 이게 정액법에 의한 계산입니다. 다 계산해서 수치를 계산한 다음에 걔를 그렇게 곱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이제 정률법. 이 정률법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집에는 가자고요. 지금 거의 개원해는 수준이 될 거야. 더하면. 그러진 말고 설명드린 내용들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들이 20점 정도는 분명히 올려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정확히 기억을 해도. 자, 여기 보세요. 정률법에 의해서 해마다 까는 비율이 정률 10%씩 깐대요. 해마다 10%씩 깐답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는 예는 이거예요. 여러분, 얘는 외우세요. 초기 상가계획 크기 수는 유렉상이죠. 그냥 외워요. 정률, 정액, 상한기금법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슈렉이란 영화가 있죠. 슈렉. 슈렉상이 아니라 유렉상이야. 그냥 외울 때 유렉상 이렇게 외우자고요. 외워놓는 거예요. 정률법, 정액법, 상한기금법인데 얘들이 방법이 다른 이유는 건물은 거의 비슷하게 달아 없어지죠. 그래서 정액법을 사용해요. 근데 차량 기계장비는 처음 올라타자마자 중고. 그래서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 다음 서서히 떨어지죠. 그래서 체감상각법인 정률법을 사용한대요. 광산 그래서 상환기금법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학개론이니까 건물이 주죠. 그래서 이제까지 계산 문제는 다 뭐만 나왔어? 정액법만 나왔는데 얘는 차량 기계장비니까 정률법이 딱 한 번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그 계산 문제 뭐라고 줬냐면 해당 공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공장은 기계장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상각방법 중에 정률법을 채택한다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해마다 만약에 10%씩 간다 그러면 자, 처음 출발은 항상 몇 프로부터 출발? 100%부터 출발. 그럼 10% 깠어요. 10%를 깐대. 그럼 얼마가 남아? 90%가 남아요. 그럼 두 번째는 90%에 90%가 남죠.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률이 10%로 까면 전년 대비 잔존가치율이 90%인가요? 얘를 주자마자 100%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얘를 빼야 된다고. 그럼 90%가 남는 거죠. 그럼 첫 해는 100%에 90%니까 90%야. 그럼 두 번째는 90%에 90%죠. 99, 81. 세 번째는 81%에 90%니까 72.9. 그걸 외웠네. 놀라운데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률이 20%라면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해 보래요. 정률이 20%랍니다. 그럼 해마다 잔존가치율은 얼마? 20%씩 가면 전년 금액의 몇 프로가 남아? 80%. 그럼 첫 번째는 100%에 80%가 남으니까 80%. 두 번째는 80%에 80%가 남으니까 88이 64%. 재조달원가에 0.64 곱한 게 답이었다고요. 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쉽냐면 정률법이 100% 더 쉬워. 계산 문제는. 되셨죠? 그 다음, 자, 계산 문제를 포기하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계산 문제 뽀개기라고, 제 밴드, 혹시 아세요? 박소연의 멘토링 개론이라고 밴드가 있어.
네, 이거는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올려놨어요. 계산 문제 뽀개기라고. 총 13개를 올려놨어. 근데 하나당 10분 정도예요. 동영상도 올려놨어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찾으셔서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동영상으로 다 제가 별도로 집에서 따로 촬영해놨다고. 되시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계산 문제를 거의 대부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설명했어요. 뒷부분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다른 분들한테 공부하셔도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그냥 외우거나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됐죠, 여러분?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죠. 네. 오늘 9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9시 40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7시 15분인데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에선 저는 강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칠판만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는지를 거의 대부분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눈빛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많이 흡수를 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시점은 막 어려운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했던 내용을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문제를 풀 때 하나만 푼다.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중에 둘 중 하나만 푼다 그러면 무조건 기출문제.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예상문제를 더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계속 나왔던 내용만 정확하게 반복해 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32페이지까지를 한번 날 잡아서 한 일주에 한 번 정도씩 보시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내용을 다시 되살리는데 처음에는 한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 볼 때는 시간이 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꼭 반복해 보세요. 여기에서의 적중률은 단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5%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32페이지 내용 속에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열심히 정리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절대로 모르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기. 모르겠는 문제 나오면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걔는 등락에 합격과 떨어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래 그러면서 넘어가세요. 아는 문제만 다 골라잡아서 풀고 다니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16문제를 틀려도 되죠. 40문제 중에. 그럼 1차 중에서는 32문제를 틀려도 되죠. 80문제 중에. 그래도 합격하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하나 섞였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 안 받으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만큼 수업을 해드렸어요. 힘내시고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절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신 다음에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꼭 학원으로 연락하셔서 소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